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데이팅 앱으로 사람을 만나기 전 반드시 들어봐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꼭 주의해서 들어봐 주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그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법고시 출신의 18년 경력을 가지신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시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시죠. 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팅 앱 만남에서 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 그중에서도 준강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꼭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데이팅 앱 사용하는 게 정말 보편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의 기회도 많아졌지만 좀 안타깝게도 관련 법적 분쟁이나 사건, 사고들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변호사님 자료를 통해 좀 들여다볼 내용이 바로 그건데요. 편리함, 설렘, 이런 거 뒤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위험성,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 법적 절차는 뭔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히 그 동의 없는 관계,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중에서도 준강간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또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진짜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나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막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가 이런 판단조차 어렵고요. 그렇죠. 당황스럽죠, 당연히. 네, 그래서 오늘 이 변호사님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지식들 같이 좀 쌓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준강간죄라는 용어, 이거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형법 제299조에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걸 이용해서 간음,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그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 이용한다. 네. 보통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준강간죄는 그런 폭행, 협박 대신에 피해자의 그 취약한 상태, 이걸 이용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아, 이게 법률 용어라 그런지 살짝 어렵게 느껴지네요. 예를 들어서 그냥 술 좀 마셔서 알딸딸하다. 이런 상태도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 변호사님 자료에는 어떻게 설명이 돼 있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변호사님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술 기운 좀 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그 상태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는 돼야 해요. 심신상실이라고 하면 보통 술이나 약물 같은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사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이걸 의미해요. 완전히 없는 상태요? 네. 흔히 우리 왜 필름 뜬겼다고 하잖아요. 네네. 내가 뭘 하는지 전혀 인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항거불능은 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어요. 없었더라도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이걸 말해요. 아, 현저히 곤란한 상태? 네. 변호사님 자료에 나온 예를 좀 들어보면 술에 너무 취해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의식도 좀 혼미한 상태. 이게 대표적이고요. 또 꼭 만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그 당시 분위기나 위압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완전 압도돼서 심리적으로 저항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아, 심리적인 것도 포함되는군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성관계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걸 이용해서 성적인 침해를 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술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동의하거나 거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
혹은 뭐 저항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상태. 이걸 악용하는 게 핵심이네요.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용한다는 점이 진짜 중요한 거군요. 이제 개념이 훨씬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님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를 좀 각색해서 이야기해보면 이 개념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데이팅 앱으로 만난 두 사람 이야기였죠. 네, 맞아요. 이팅 앱 통해서 지훈이라는 가명을 쓰는 남성이랑 연락을 시작했대요. 온라인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뭐 직업이나 취미 같은 거 이야기하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하면서 꽤 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첫 만남 약속을 잡게 된 거죠. 실제로 만나보니까 첫인상도 꽤 좋았다고 하고 외모도 깔끔하고 매너도 좋고 특히 의뢰인 이야기에 되게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맞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죠. 저녁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2차로 근처 술집 가서 이제 와인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의뢰인분이 본인이 평소에 술이 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약하신데? 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좋은 사람이랑 분위기도 좋고 또 상대방이 계속 술을 권하니까 거절하기가 좀 어려워서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된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해요. 단순히 술을 즐긴 걸 넘어서 점차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제력을 잃어가는 상태로 빠져든 거예요. 네, 바로 그때 그 지훈이라는 남성이 여기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다 조용한 데로 가자 이러면서 근처 모텔로 가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술에 많이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의뢰인은 뭐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 거의 부축을 받다시피 하면서 모텔까지 따라갔다고 해요. 네. 방에 들어선 후에는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고 침대에 그냥 쓰러졌다고 하고요. 변호사님 자료에 따르면요. 의뢰인분은 의식이 거의 없는 와중에도 희미하게나마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진술하셨어요. 느꼈군요. 네. 하지만 술 때문에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뿌리칠 힘조차 없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즉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낯선 모텔방에서 깨어나서 옆에 잠들어 있는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그때 느꼈던 충격, 공포, 혼란스러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태연하게 잘 잤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네, 참. 의뢰인은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 내가 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런 자책감에 엄청 시달렸다고 해요. 보통 많이들 그러시죠. 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분노랑 억울함이 점점 커졌고 결국 용기를 내서 친구한테 털어놓고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사례가 정말 데이팅의 만남이라는 요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강간 사건의 어떤 안타까운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호감을 가지고 만남이 시작됐는데 술이라는 걸 매개로 한쪽이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이 그 상태를 악용해서 자신의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죠.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이 강조하시는 법적인 핵심 쟁점은 그 순간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서 자유롭고 명시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 바로 이겁니다. 네, 듣기만 해도 진짜 너무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상황인데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할 텐데요. 고소는 그럼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요즘은 워낙 정보 접근성이 좋으니까 혹시 개인이 직접 고소장 같은 거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아요. 요즘 AI 기술 같은 것도 발달하고 그래서 개인이 직접 정보 찾아서 법률 서류 작성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변호사님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형사고소, 특히 성범죄같이 이렇게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은요, 민사소송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가요? 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습니다. 법리 구성부터 시작해서 증거 수집, 또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모든 단계에서 진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이 자료 주신 이창엽 변호사님께서 실험 삼아서 최신 AI한테 준간관 고소장 초안 작성을 한번 시켜보셨대요. 진짜요? AI한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AI한테 정확한 사실관계랑 법적 쟁점을 이해시키려고 막 상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잖아요. 그 시간에 변호사님이 직접 관련 판례 찾아보고 법리 검토하면서 작성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만큼 형사고소장이라는 게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걸 넘어서 법적 요건에 딱 맞춰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또 그걸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냉철한 법적 논리가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AI 활용이 아직은 어렵다는 걸 보니까 이 분야가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라도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기본적인 틀이라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적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맞아요. 미리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알고 준비해가면 변호사님하고 상담할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뭐 정해진 양식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님 자료에 따르면 이런 핵심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고소인 정보예요. 고소하는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렇게 신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써야 하고요. 둘째는 피고소인 정보,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주소,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데이팅 앱 만남이면 사실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진짜 최대한 기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사용했던 데이팅 앱 이름이랑 상대방 닉네임, 프로필 정보 있잖아요. 사진이나 자기소개 같은 거. 또 기억나는 인상착의, 대화 중에 혹시 알게 된 직업이나 학교 정보, 마지막 만났던 장소, 혹시 채를 이용했다면 차종이나 번호 일부라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는 게 수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진짜 사소한 거라도 기억나는 건 다 적어야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작은 단서 하나가 결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셋째는 고소 취지인데요. 피고소인을 준강간죄 또는 해당되는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요. 넷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상세하게 써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범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순서대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피고소인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예를 들어 XX 데이팅 앱에서 매칭돼서 연락 시작했다.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 2024년 5월 10일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 서울 강남구 X동에 있는 5모텔 005에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아까 설명드렸던 그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이걸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사례처럼 와인 3잔 이상 마신 후부터 기억이 거의 없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다. 라거나 상대방이 부축하지 않으면 걷기 어려웠다. 모텔 침대에 누운 이후로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아니면 원치 않는 접촉을 느꼈지만 술에 너무 취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움직여 저항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당시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나 느꼈던 감정들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묘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건 이후의 정황, 예를 들어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의 상황이 있잖아요. 내 옷차림 상태라든지 주변 환경, 상대방의 반응이나 대화 내용, 그 후에 혹시 상대방과 연락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째는 증거자료 목록이에요. 고소장에 쓴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와,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동시에 가장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특히 데이팅 앱으로 처음 만난 사람과의 일이고 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변호사님 자료에서는 어떤 것들을 증거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나요? 맞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변호사님 자료는 강조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증거예요. 상대방이랑 데이팅 앱에서 나눈 대화 내용,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기록, 통화 기록. 이거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 대화 내용. 네, 만남 약속 잡는 과정이라든지 만나고 난 이후에 상대방 반응 같은 게 담긴 대화는 반드시 캡처하거나 백업해서 보존해야 해요. 특히 사건 이후에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중에 사건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다면 그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대화방 나가거나 메시지 삭제하시면 안 돼요. 와, 카톡 내용 절대 지우면 안 되는군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의학적 증거인데 사건을 인지한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병원, 특히 산부인과에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 그러니까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걸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몸에 남은 상처나 흔적, 성병 감염 여부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받는 것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네. 세 번째는 물리적 증거 및 정황 증거인데요. 사건 당시에 입었던 옷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섣불리 세탁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장소, 모텔이나 술집, 아니면 이동 경로에 있는 CCTV 영상, 이거 시간 지나면 삭제될 수 있거든요. 아, 맞다. CCTV. 네, 그래서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CCTV 영상 확보를 신속하게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건 전후 상황을 본 사람,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군요. 카톡 대화 삭제 금지, 병원 방문이랑 진단서 확보, CCTV 영상 확보 요청. 사건 직후에 진짜 경황이 없겠지만 이 내용들은 꼭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평소에 데이팅 앱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습관 같은 게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런 자기 보호 노력이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건 사건 직후에는 정말 충격과 혼란 속에서 뭘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사건 전후의 상황, 상대방의 말과 행동, 내가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두는 사건 일지 같은 걸 작성하는 것도 나중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단서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절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오늘 이창엽 변호사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팅 앱 만남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준강간이라는 법적 위험,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즐거움을 기대했던 만남이 한순간에 정말 끔찍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식과 현명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변호사님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단순히 술에 취했다, 이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당했다는 점, 이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게 핵심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준강간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주신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동의의 무게예요. 어떤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이고 또 온전한 의식 상태에서의 동의, 이게 없는 성적 접촉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안타깝게도 원치 않는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자책감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변호사님의 자료를 통해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청취자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데이팅 앱을 통해 누군가를 만날 때 이것만은 내가 꼭 확인하거나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여러분만의 어떤 안전수칙이나 기준 같은 게 생기셨나요? 잠깐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